불타는 하늘입니다. 에어리어 88에서 인상적인 명장면 중의 하나로서 험준한 계곡 사이로 힘겹게 비행하며 침투해온 용병들의 전투기들이 계곡을 빠져나와 무사히 적의 기지에 도달하는가 싶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요격을 걸어오면서 큰 손실을 입혔던 전투기들이 있었습니다. 계곡 뒤에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솟아오르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공격하는 장면에는 당시로서는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죠. 이 전투기가 바로 영국의 자랑 수직 이착륙 전투기 해리어였습니다. 이 매복전의 영상에서는 해리어가 가동식 트러스트를 사용하여 환상적인 기동수를 선보이며 에어리어 88 용병들의 전투기들을 상당수 격추시켰죠. 극중에서 해리어들이 수행한 매복작전이라는 명장면은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함대의 수호신으로 맹활약했던 영국 해군의 시 해리어 전투기들의 활약상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불타는 하늘의 매니아 리뷰, 이번에는 영국의 자랑 수직 이착륙 전투기 해리어와 이 해리어들이 맹활약하게 되는 1982년의 포클랜드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4월 2일 남대서양의 외딴 섬 포클랜드 제도에서 난데없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대규모의 아르헨티나 해병대가 갑자기 상륙하여 영국군 수비대를 무장 해제시킨 후 이 섬을 아르헨티나의 영토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라고 부르는 이 섬들은 우리나라의 전라남도와 비슷한 정도의 면적을 가진 커다란 섬들이 모여있는 제도입니다. 1800년대 제국주의 시절 영국이 경쟁자였던 스페인을 몰아내고 이 제도를 점유한 후에 영국령으로 선포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이 섬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국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아르헨티나는 이 섬들을 말비나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33년 막강했던 대영 제국은 이런 주장을 간단히 묵살하고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등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모두 추방했으며 오로지 대영 제국의 국민들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이 섬들은 대영 제국의 일부로서 통치되고 있었죠.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영토를 억울하게 빼앗긴 것으로 생각했고 북반구의 나라 영국이 남반구의 나라 아르헨티나 근처에 있는 섬들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제국주의 잔재라며 비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말비나스의 영유권을 그 후로도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2차 대전이 끝난 후 1945년에는 유엔이 중재에 나서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유엔의 중재라는 것이 별다른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서로 자국의 의견만을 내세우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불안한 상황은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의 해병대가 포클랜드를 전격적으로 침공하여 점령하는 것으로 깨져버리게 됩니다. 1982년 당시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자였던 갈티에리 대통령은 국내에서 반군부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돌리는 방법으로 군부 정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고유 영토의 회복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 말비나스를 영국에게서 빼앗기만 하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불안한 국내 정세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그동안은 말로만 영유권을 주장하며 감히 대들지도 못했을 정도로 강력한 영국이라는 상대에게 이런 과감한 군사적인 모험을 감행한 이유는 2차 대전 후 국력이 많이 약해진 영국에 대한 과소평가와 함께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에 대한
남성 우월적인 오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르헨티나군이 기습적으로 말비나스를 점령하고 병력을 배치하면 쇠약해진 영국이 골치 아픈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남반구의 말비나스를 쉽게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비나스에 대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정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억울하게 빼앗긴 우리 땅이라는 국민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군의 말비나스 상륙작전은 국민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갈티에리의 전략이 먹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영국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국 의회가 포클랜드 제도를 빼앗긴 책임을 묻고 대처 수상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대처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즉시 강력한 군대를 파견하여 포클랜드를 되찾고 우리 영국이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단호한 의회 연설을 하였으며 영국민을 한마음으로 단합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지요. 아르헨티나 측의 예상과는 달리 영국의 대응은 매우 신속했는데 대처 수상의 단호한 결정으로 포클랜드를 탈환하기로 한 결정이 내려지자 영국 해군은 전투 배치가 가능한 함대를 최대한 끌어모았으며 결국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총 43척의 기동함대가 편성됩니다. 아무리 쇠약해졌다고는 해도 대영 제국의 영광은 아직 저물지 않은 것으로 보였죠. 출격 준비를 마친 함선들이 한 척씩 영국을 떠나 머나먼 포클랜드를 향해 전속으로 항진하며 함대의 대열로 속속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1982년 4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되는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에 의한 완벽한 점령이 수행되어야 했는데 병력과 장비를 섬까지 수송하는 해군 함대와 상륙작전 이후 지상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작전 지역에서 아르헨티나의 공군기들을 물리치고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항공 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입장도 마찬가지여서 아르헨티나 해군의 전력만으로는 영국 해군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이 영국 함대를 확실하게 견제하여 말비나스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지상군을 지원할 수 있어야 아르헨티나 본토로부터 800km나 떨어져 있는 말비나스의 아르헨티나 군 병력이 영국군과 맞서 이 섬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양측 모두 항공 전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변수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영국을 떠나 포클랜드로 향하는 항공모함에는 영국 함대를 지켜줄 유일한 희망 해리어 전투기들이 도열해 있었고 전장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과연 해리어 전투기는 저 머나먼 남대서양의 바다에서 미라주3와 같은 마하 2급의 아르헨티나 공군기들로부터 영국 함대와 병사들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포클랜드 전쟁과 해리어 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세계 최초의 실용 수직 이착륙 항공기 해리어의 탄생과 영국 해군의 희망 시 해리어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제트 전투기들이 개발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종이 출현하고 각종 신기록이 연일 새로 수립되고 있었던 그야말로 창공의 시대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수직 이착륙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항공기들이 여러 국가에서 선을 보이게 되는데 대부분은 실험적인 기체로만 제작되었거나 개발이 진행되다가도 실용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수많은 도전을 했던 각국의 항공기 제작사들이 결국 실용화 과정에서는 개발을 포기하게 되지만 오직
영국만이 실용 수직 이착륙 항공기의 개발을 성공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설적인 명전투기 해리어입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사는 프랑스의 기술자 미셸 위볼트가 창안한 추력 편향에 의한 수직 이착륙기 개발이라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고출력 엔진의 추력 편향 방식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리어의 심장, 페가수스 엔진이었죠. 이 무렵 미국 방성은 수직 이착륙 항공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우방국 영국이 개발한 추력 편향 엔진의 시제품을 보자마자 성공을 직감하며 많은 개발비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포커 시들리사가 이 엔진에 맞는 항공기를 제작해서 시험 비행에 성공하게 되었으며, 이른바 P1127이라고 불리는 시험 기체가 선을 보입니다. 이 실험기가 성공적으로 수직 이착륙과 호버링에 성공하자 영국 공군이 즉시 관심을 보이면서 신형 지상 공격기로서의 개발을 의뢰하면서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1961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도 소련의 공격으로 비행장의 활주로가 파괴당한 것을 가정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VTOL, 스톨 기체 개발을 추진하면서 신형기의 앞날은 순탄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상군의 지원을 위한 공격기로서 개발 예정이었지만 더욱 고성능화시켜서 이 기체에 초음속의 성능까지도 가지도록 해서 최일선의 전투기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성능 기체로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다수사는 나토의 협동 개발 프로젝트를 벗어나서 기체의 개발 과정에 동참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독자적으로 미라주 전투기를 개조해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발작이라는 시험기를 개발하고 있었죠. 이 무렵 영국의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사회의 혼란 상황도 심해지면서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권이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게 되었고, 결국 이 신형기는 초음속 전투기로서는 개발이 포기되었으며 수직 이착륙 기능이 있는 공격기로서의 개발만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음속 전투기로서의 성능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었던 영국 해군은 이 기체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결국 해리어는 영국 공군용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물론 전투기가 아닌 지상 공격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항공기로 개발이 진행되었죠. 최종적으로 해리어 GR-1이라는 공식 명칭이 부여되었으며 1969년부터 본격적인 실전 배치가 진행됩니다. 최초의 양산 모델 GR-1은 공군의 요구사항대로 근접 지원을 목표로 하는 공격기로 개발돼서 고정 무장은 강력한 30mm 아덴 기관포 2문이 기본 장착되었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공대공 레이더는 탑재하지 않기로 했죠. 이 때문에 기수가 작아져서 지상군의 지원을 위한 작전에서는 하방 시야가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수직 이착륙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 순수한 비행기로서의 비행 성능이 과소평가되었는데, 사실 해리어는 초음속은 불가능했지만 비행 성능만은 다른 지상 공격기들에 비해서 별로 떨어지지 않았으며 기동성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해리어의 개발 과정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관여하고 있었던 미 국방부는 이 기체가 미 해병대의 유용한 기체로 판단을 하였으며 1971년부터 이 기체를 도입하게 되는데, 맥도널 더글라스사에서 면허 생산이 추진되었고 미군에서는 AV-8A라는 제식 명칭이 별도로 부여되었습니다. 이번 회는 포클랜드 전쟁과 영국의 시 해리어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미군용 기체에 대해서는 포클랜드 전쟁 이야기가 마무리된 후에 전후의 뒷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자세한 리뷰의 기회를 한 번 더 가져보겠습니다. 이 당시의 해리어는 수직 이착륙이라는 신비로운 기능을 가진 항공기였기 때문에 당시 세계 각국의 에어쇼에서 항상 필수적으로 초청받게 되었으며, 멋진 수직 이착륙 기능과 호버링 등의 관중들을 열광시키는 시험 비행을 실시하면서 가는 곳마다 구름 같은 관중을 불러 모으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해리어는 영국의 항공 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죠. 사실 초기의 해리어는 상당히 조종하기가 어려운 기체였습니다. 기체의 개념과 능력은 시대를 앞서갔는데 조종장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50년대 항공기 스타일의 아날로그 계기판과 조악한 수동식 엔진 조절 장치로 인해서 이착륙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과부 제조기라는 별명의 항공기라고 하면 미국제 F-104 스타파이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해리어의 초기형에서도 수많은 조종사들이 비행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속출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해리어에게도 과부제족이라는 유감스러운 별명이 붙여졌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잠재적인 적성국가였던 소련과의 전쟁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적의 1순위 공격 목표인 나토의 공군 기지들이 공격을 받아서 활주로가 손상되는 경우 다른 전술기들은 행동불능에 빠지게 되지만 해리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작전이 가능한 기체였으며 실전에서 지상군의 야전 부대를 지원할 때도 지상부대 근처에서 행동하며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술 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계속 성능 개선 작업이 추진되었으며 조종장치의 개선 작업도 이루어져서 결국 비행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과부제족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해리어 GR1의 운용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고 보다 출력이 강해진 새로운 엔진이 장비되었는데 이 새로운 기체는 해리어 GR3로 명명이 됩니다. 해리어 GR3는 적외선 탐지 장치를 장비해서 공대지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의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상군의 지원 능력이 보다 강화되었죠. 공군의 해리어 GR3는 포클랜드 전쟁 중간에 증원 전력으로 참전하게 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지상군을 공격하는 임무에서 맹활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상 해리어는 공군기로 탄생한 기체였고 영국 해군은 채택을 거부했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는 결국 영국 해군에서도 해리어를 채택하게 되는데 그것도 공격기로서 뿐만이 아니라 주력 전투기로서의 임무까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영국의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군축 움직임이 가속되면서 영국도 본격적인 군비 감축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영국 해군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운용 비용이 들어가는 정규 항공모함 아크 로얄을 본격적으로 퇴역시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영국 해군은 아크 로얄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빈시블급의 경량급 항공모함만으로 기동부대를 운용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정규 항공모함 아크 로얄이 퇴역하게 되면서 영국 해군의 함대 방공을 책임지고 있었던 해군의 주력 전투기 F4 팬텀과 버케니어와 같은 기존 함재기들이 덩달아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규모가 작은 인빈시블급의 경항공모함에서 운용이 가능한 함재 전투기가 급히 필요하게 되었지만 이런 경항모에 어울리는 해군용 항공기를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결국 영국 해군은 공군이 사용 중인 해리어를 개조해서 함재기로 사용하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을 위한 함재 전투기 버전의 해리어가 새롭게 제작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훗날 포클랜드의 전쟁의 영웅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 시해리어 FRS-1입니다. 시해리어는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돼서 영국 해군에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FRS라는 제식 명칭이 의미하는 것처럼 전투기, 정찰기, 대함, 대지 공격기로서의 임무가 모두 가능한 기체로서 해군의 시해리어는 F4 팬텀이 맡고 있었던 함대 방공 전투기로서의 임무까지도 맡아 했기 때문에 공군의 GR1에는 없었던 공대공 레이더를 장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수의 레이돔이 대형화되면서 시해리어의 외형이 공군형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보다 멋지고 강인해 보이는 전투기로서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데 지상 공격 임무를 위해서 하방 시야를 중시 여겼던 공군의 GR1과는 달리 공중전에서의 폭넓은 시야 확보를 위해서
버블형 캐노피로 디자인됩니다. 그런데 시 해리어를 위해 설계된 페란티사의 블루폭스 레이더는 해상에서의 작전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덩치가 큰 적의 폭격기나 해상 초계기를 탐지하거나 적의 함선을 탐지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며 최대 160km에 가까운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초기형이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상을 저공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룩다운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펄스 온리 타입의 레이더였기 때문에 기상이 거칠어지는 경우에 해상의 파도가 높이 일면 룩다운 탐지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블루폭스 0대공 레이더와 화기 관제 시스템은 F4 팬텀의 주무장이었던 에임7 스페로우 미사일과 같은 중거리 0대공 미사일의 운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 해리어는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에임9 사이드와인더로만 무장이 가능했죠. 따라서 아무래도 함대 방공 전투기로서의 능력은 의심스러운 상태였죠. 하지만 난데없이 벌어진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침공으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면서 시 해리어는 영국 해군에 배치가 된 지 불과 2년 만에 실전에 투입되게 되었으며 진정한 함대 방공 전투기로서의 가치를 실전에서도 증명할 수 있을지가 운명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시 해리어는 남대서양의 하늘에서 어떤 운명을 만나게 될까요? 불타는 하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982년 기준으로 남미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의 주력 제공 전투기는 3, 4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 큰 전과를 올리며 그 성능을 입증했던 프랑스제 미라주 3 전투기로서 1970년대 초에 20대가 수입되어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역시 4차 중동전에서 맹활약했던 이스라엘제 내셔 전투폭격기가 1978년에 39대나 도입되어 대거라고 명명된 후 실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거 전투기는 미라주5의 이스라엘제 카피 버전으로 공대공 레이더가 없었기 때문에 제공 전투보다는 대지 공격용으로 더 적합한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군이 실전에서 증명했듯이 적의 전투기와 만나는 경우에도 충분히 대항해서 근접 공중전을 전개할 수 있는 공중전 성능도 가지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중동전과 베트남전을 통해서 우수한 지상 공격 능력을 증명했던 미국제 소형 공격기 A4 스카이호크 60대가 대거와 함께 공대지 작전의 중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호크는 아음속의 공격기여서 적의 전투기와 만나는 경우 대항하거나 이탈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죠. 작전기들의 성능과 숫자상으로는 20대의 시 해리어를 보유한 영국 해군 기동부대에 맞서기에 충분해 보이는 전력이었지만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클랜드에는 이런 전폭기들을 운용할 만한 마땅한 항공기지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포트 스탠리에 작은 활주로를 가진 공항이 있었지만 활주로의 길이가 불과 1200m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경공격기나 수송기 정도는 운용이 가능했지만 미라주3나 대거와 같은 아르헨티나 공군의 고속 전폭기들은 도저히 운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67년에 6.1 전쟁에서 증명된 것처럼 미라주3 전투기들은 1200km가 넘는 항속거리를 이용해서 이집트까지 장거리 원정 공습에 성공한 전례가 있었지만 아르헨티나 공군의 상황은 상당히 난감한 상태였죠.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은 포클랜드와 가장 가까운 본토 남부의 주요 비행장들인 리오그란데나 리오갈레유스에서도 최소한 700km 이상을 날아가야 포클랜드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미라주3나 대거와 같은 주요 작전기들이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출격한다고 해도 포클랜드 상공에서는 불과 10분 정도밖에는 채공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지휘부는 포클랜드를 기습적으로 점령하는 작전까지는 치밀한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일단 점령한 후 어떻게 방어전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군력이 상대로 부실한 아르헨티나군은 포클랜드를 점령하는 것보다는 점령 후에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더 고민했어야 했죠. 아르헨티나군이 기습적인 점령을 성공시킨 후에 지체 없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빠른 시간 안에 포트 스탠리의 활주로를 연장하고 미라주 3와 같은 주력 공군기들이 작전 가능하게 만들어서 포클랜드 자체의 항공 전력을 강화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포클랜드를 항공기지화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영국 함대의 두 항공모함은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의 항속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포클랜드 근해로 쉽게 진입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전쟁의 판도는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었죠. 그저 쇠약해진 영국이 포클랜드를 포기하고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견 무모하면서도 낙관적인 희망 속에 점령 후의 방어 전략에 소홀했으며 결국 중요한 시간은 그렇게 허무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영국군이 포클랜드 탈환을 위해 전격적인 파병을 결정하고 함대를 출발시키자 그제서야 허둥지둥 방어전을 준비했지만 대공 레이더와 대공포, 대공미사일과 같은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기에도 급급했으며 비행장 확장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은 이미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상태였죠. 결국 포트 스탠리 공항에는 아르헨티나가 자체 생산한 프로펠러 엔진의 푸카라 경 공격기들만이 파견되어 실전 배치된 상태였는데 이 공격기는 짧은 거리의 활주로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며 포클랜드에 상륙해 있는 4천여 명에 달하는 아르헨티나 지상군의 근접 지원에 유용한 기체로 평가받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구식 프로펠러 폭격기가 해리어를 만나게 되면 고양이 앞에 쥐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군은 KC-130 공중급유기 2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제한적이었지만 공중급유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르헨티나의 항공기 중에서 스카이호크 공격기만이 공중급유 기능이 있었다는 것으로 주력 전폭기였던 미라주3와 대거는 공중급유 기능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해군 항공대도 공군과 함께 영국 함대와 맞서야 했는데 해군 항공대에는 A4 스카이호크 공격기 10대가 있었으며 아직 성능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비장의 무기 프랑스제 엑조세 공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었던 슈페르 에땅다르 공격기가 5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군에게는 이탈리아제 MB339 경공격기 10대가 있었는데 이 기체들도 짧은 활주로에서 작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포클랜드 제도로 급히 배치됩니다. 아르헨티나군의 주요 항공기들은 포클랜드와 가장 가까운 아르헨티나 남부의 주요 항공기지로 이동 배치되었는데 영국 해군이 포클랜드 근해로 진입하게 되면 포클랜드의 지상군을 엄호하기 위해 출격하도록 임전 상태로 대기 중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군은 주력 전투기인 미라주3와 대거 전폭기들이 마하 2급의 고성능 기체였기 때문에 중동전에서 활약했던 것처럼 아음 속에 영국의 함재 전투기 해리어를 제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죠. 아직 C 해리어의 성능은 실전에서 증명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국제 언론들도 객관적인 성능 차이로 볼 때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이 해리어에 비해서 우세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죠. 이 당시만 해도 마하 2급의 최고 속도라는 것은 뭔가 희망을 주게 만드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한편 단호하게 포클랜드를 탈환하겠다고 공언한 영국도 상당히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에서 13,000km나 떨어져 있었고 가장 가까운 영국령인 대서양의 보급기지 아센션 섬으로부터도 7,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정말로 머나먼 전장이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르헨티나의 기습적인 점령으로 영국은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전쟁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2차 대전 이후에 국력이 급속하게 쇠퇴해서 대영 제국의 영광은 이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재정 악화와 사회적 혼란, 전 세계적인 군축 무드 속에서 영국 해군이 자랑하고 있었던 정통 항공모함 아크로열이 1978년을 마지막으로
일선에서 퇴역함에 따라서 해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제공 전투기 F4 팬텀이나 버캐니어 공격기와 같은 우수한 함재기들이 모두 공군에게 넘겨졌고 해군의 항공 전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아크로엘의 퇴역이야말로 아르헨티나 군으로 하여금 영국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래도 한때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했던 영국이었기 때문에 가동 가능한 전력을 모두 긁어보니 어느 정도 그럴듯한 모양새의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꾸려지게 됩니다. 4월 5일 급히 편성돼서 영국을 출발한 기동부대 선발대는 경량급 항공모함 인빈시블과 허미스를 포함한 43척의 함대였으며 이들에게는 함대 수호자 F4 팬텀은 없었지만 히든카드였던 시해리어 FRS-1 20대가 탑재되어 있었죠. 사실 수직이 착륙 기능으로 유명해진 해리어가 과연 아르헨티나의 미라주3와 같은 고속 전투기들을 상대로 영국 함대를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영국군의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파일럿들은 해리어가 가진 뛰어난 운동성과 저속에서의 우수한 선의 성능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으며 현대 공중전에서 마하 2의 속도라는 것이 요격기에게는 매우 중요한 성능이지만 사실 전투기의 공중전에서는 마하 2의 속도는 큰 의미가 없으며 대부분의 공중전은 천음속의 영역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해리어 조종사들은 불과 2년 전까지 마하 2급의 팬텀 전투기를 조종하며 공중전 훈련을 했었던 베테랑 조종사들이었죠. 실전 배치된 후에 2년 만에 갑자기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시해리어 전투기들은 100%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전장으로 향하게 되었죠. 해리어의 문제는 적의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한 체프 살포 장비나 ECM 대응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궁여지책으로 에어브레이크 사이에 체프탄을 끼워놓고 레이더 유도 미사일에 조준되는 경우 에어브레이크를 열어서 체프를 살포한다는 웃지 못할 방법이라도 써먹기로 했죠. 이런 면에서는 아르헨티나 공군 또한 심각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이 무렵 주요 국가의 전투기들이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교란하는 플레어를 기본 장비로서 탑재하기 시작했는데 아르헨티나 공군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전쟁에 빠져들게 되면서 아직 플레어나 체프와 같은 교란 장비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항공기들의 항전 장비와 방어 장비는 1970년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아르헨티나 전투기 조종사들은 플레어나 체프와 같은 방어 장비를 장비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요구는 몇 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클랜드로 향하는 항해 기간 동안 시해리어는 남대서양의 거친 기상 상황에 어울리도록 밝은 흰색 부분이 지워지고 저시인성의 어두운 회색으로 다시 도색되었으며 영국 공군의 국적 마크도 저시인성의 새로운 마킹으로 새로 그려 넣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클랜드로 항해하는 동안에 강력한 우방국 미국으로부터 은밀하게 비밀 무기가 공수되어 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향후 공중전의 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 필살병기였죠. 이것이 바로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AIM-9L형의 사이드와인더였습니다. 이 9L형의 사이드와인더는 적의 후방에서뿐만 아니라 측면이나 정면에서도 미세한 적외선을 탐지하고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전방향 공격 능력을 가진 혁신적인 비밀 병기였습니다. 물론 스펙상으로는 전방향 공격 능력이 가능하다고는 해도 실제로는 적기와 정면으로 접근한 상황에서는 탐지 능력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은 떨어졌지만 기존형의 사이드와인더가 적기의 정후방 30도 이내에 좁은 각도에 위치해야 로곤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AIM-9L형은 적기의 후방 180도 이내라는 넓은 각도에서도 적외선을 탐지하고 로곤이 가능했으며 높은 지에 기동 중에 발사되어도 적기를 추적할 수 있었던 괴물과도 같은 미사일이었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 공군의 미라주3에 장비된 프랑스제 R550 매직 미사일은 이미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구형이었으며 대거 전투기에 장비된 이스라엘제 샤프릴2 미사일의 경우에는 매직 미사일보다는 성능이 좀 더 우수했지만 탐지 각도와 사정거리에서
AIM-9L형에게는 한참 떨어지는 성능이었죠. 영국 해군의 경량급 항공모함들은 조기 경보기를 탑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국 해군은 시 해리어로 하여금 조기 경보기의 임무도 수행하도록 해야 했는데, 시 해리어 전투기들은 함대 외곽으로 진출해서 장거리 함대 방어선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시 해리어가 돌파당하는 경우에 구축함과 프리키트함 등에 장비되었던 시 울프나 시 다트 대공 미사일로 2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함대 대공 방어 개념으로 설정했습니다. 포클랜드로 향하는 중간 기착지였던 아센션 섬에는 계속 군수 물자들이 축적되고 있었으며, 영국 기동함대는 아센션 섬을 근거로 해서 전투 대형을 형성하면서 포클랜드 그대로 접근한 작전을 시작하려고 했죠. 영국의 함선들이 속속 포클랜드 근처로 집결함에 따라서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되었으며 전 세계 이목도 포클랜드로 쏠려 있었습니다. 영국은 머나먼 원정길이었기 때문에 전력의 유지와 보급의 제한으로 만약 장기전이 된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대적인 상륙 작전을 계획했는데, 과연 아르헨티나 항공기들의 반격을 물리치고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측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포클랜드로 접근해오는 영국 해군에 대한 공격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 아르헨티나 조종사들은 변변한 실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수준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던 영국 전투기 조종사들을 상대로 공중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느덧 영국 함대는 포클랜드 제도의 북동쪽 방향으로 진입한 후에 포진하기 시작했으며, 포클랜드 제도에서 반경 200해리의 지역을 봉쇄 구역으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양측의 대치 국면은 4월 22일 영국군이 포클랜드 탈환 작전의 첫 단계로서 사우스 조지아 섬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서면서 깨지게 됩니다. 영국 특수부대가 헬리콥터로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투입되었는데, 때마침 거센 눈폭풍 블리자드를 만나게 돼서 영국군은 헬기 2대를 잃고 소득 없이 철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불길한 조짐이 아닌지 영국 해군을 찜찜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4월 25일 은밀하게 자망하던 아르헨티나 해군의 잠수함 산타페오가 사우스 조지아 섬 인근에서 잠시 부상하는 순간 때마침 공역을 순찰 중이던 영국의 대잠 초계 헬리콥터에게 탐지됩니다. 대잠 헬기의 조종사는 즉시 시스쿠아 대잠 미사일을 발사해서 산타페에게 큰 손상을 입혔으며, 불의의 일격을 당한 산타페오는 비틀거리면서 간신히 후퇴하여 사우스 조지아 섬의 그리트리켄 항구로 도착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항구 안에서 침몰하면서 좌초해버리게 됩니다. 곧이어 헬기로 투입된 영국 해병대가 사우스 조지아 섬에 상륙해서 맹공을 가했으며 순식간에 아르헨티나 수비대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이렇게 영국이 선취 득점에 성공하면서 아르헨티나군은 다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믿을 만한 항공 전력을 총동원해서 반격 작전에 나서게 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1982년 5월 1일 드디어 양측의 항공 전력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으며 하늘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불타는 하늘입니다. 1982년 5월 1일 새벽, 거대한 비행물체가 남대서양의 하늘을 가로질러 포클랜드로 향해 날아듭니다. 어둠 속에 숨어 은밀하게 포클랜드로 날아오고 있었던 이 비행물체는 마치 거대한 익룡을 연상시키는 영국 공군의 발칸 폭격기였죠. 대서양의 바다 위를 고도 80m 정도로 침투한 발칸 폭격기는 갑자기 고도를 3000m까지 급상승하며 강력한 ECM 제밍으로 아르헨티나의 대공 레이더망을 교란하면서 1000파운드 폭탄을 집중 투하합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대낮같이 밝은 폭발 섬광이 번쩍거렸으며 포트 스탠리의 아르헨티나 병사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죠. 그들은 허둥지둥 적기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발칸 폭격기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포트 스탠리 활주로에는 커다란 폭탄공이 생겼으며 폭풍과 파편으로 인해 푸카라 경공역기 몇 대가 파손되어 버렸죠. 사실 폭탄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 편이어서 금세 복구가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상상조차 못했던 영국 공군 폭격기의 갑작스런 기습 폭격에 아르헨티나군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커다란 폭격기가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것이 영국 공군의 대담하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공습작전 블랙벅스 작전이었습니다. 블랙벅스 작전은 2차 대전 당시 폭격기 왕국이었던 영국 공군이 이번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기보다는 해군 기동부대를 돕기 위해 공군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는 절실함 속에서 입안된 기발한 작전이었죠. 사실 이 무렵 영국 공군은 3차 대전이 발발하는 경우 소련으로 침투해서 핵폭탄을 투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었던 발칸 폭격기 부대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퇴역시키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산을 앞두고 있었던 폭격기 부대원들이 갑작스럽게 긴급 소집되었고 은밀하게 작전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발칸 폭격기 부대원들은 5대의 발칸 폭격기를 몰고 영국 본토에서 7,000km나 떨어진 대서양의 전진기지였던 아센션 섬의 비행기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몇 차례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아센션 섬에 도착한 폭격기 대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작전 명령서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아센션 섬에서 다시 날아올라 6,000km가 떨어진 포클랜드 제도의 포트 스탠리 공항의 활주로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원거리 공습작전에 예상되는 총 비행거리는 왕복 12,000km에 달하는 것이었으며 철저하게 연료 관리를 해야 했고 공중급유를 여러 번 받으면서 15시간 이상을 비행하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작전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영국 공군은 블랙벅스라고 명명된 이 원거리 폭격 작전을 위해서 5대의 발칸 폭격기와 각 폭격기당 5명의 정예 승무원들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긴급하게 재래식 폭격을 사용하는 폭격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발칸 폭격기는 핵전쟁에 대비해서 핵폭탄을 투하하기 위한 훈련만을 해왔으며 부대 해산과 기체 퇴역을 얼마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재래식 폭탄을 정밀하게 투하하는 훈련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죠. 1982년 4월 30일 드디어 블랙벅스 작전이 시작됩니다. 해군 기동부대가 5월 1일 최우선의 위험 요인이었던 포트 스탠리의 비행장을 목표로 해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군의 발칸 폭격기는 해군이 공격을 시작하기 전인 새벽 시간에 먼저 목표 상공에 진입해서 활주로와 레이더와 같은 주요 시설에 타격을 가해서 해군의 작전을 돕는다는 것이 블랙벅스 작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아센션 섬을 출발한 발칸 폭격기는 원정길에 동반 출동한 여러 대의 빅터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무려 6차례나 받으며 5월 1일 새벽 3시경에 드디어 포클랜드 근해로 접근할 수 있었죠. 사실 이 장거리 원정 폭격 작전은 유례 없이 먼 거리를 비행하기 때문에 연료량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시행된 것으로 이 복잡한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공중급유 실수라도 발생하면 작전 전체를 중단하고 돌아와야 했으며 잘못하면 기체와 대원들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었죠. 폭격기 조종사들과 공중급유기 조종사들은 어둠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중급유 작전을 성공시켰으며 특히 마지막 공중급유 때는 악천후를 만나서 매우 비행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공중급유를 최종적으로 성공시켰죠. 이후에 야음을 틈타 포클랜드로 접근한 발칸 폭격기는 아르헨티나군의 대공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초저공으로 침투하다가 공격 목표인 포트 스탠리 비행장 근처에서 대공포화망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고도 3,000m로 급상승한 후에 폭격을 개시합니다.
모두 21발의 1000파운드 폭탄이 투하되었으며 폭발 성광이 번쩍이는 모습을 보면서 작전 성공을 예감한 승무원들은 즉시 귀한 코스로 발칸 폭격기의 기술을 돌렸죠. 포트 스탠리의 아르헨티나군 대공 레이더는 발칸 폭격기가 급상승한 바로 그 시점에 폭격기의 존재를 탐지했지만 발칸 폭격기가 강력한 ECM 제밍을 실시하면서 위치를 놓쳐버렸으며 롤랜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칸 폭격기는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결국 발칸 폭격기 승무원들은 긴장의 연속이었던 16시간에 달하는 장거리 비행 후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센션 섬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되었죠. 다음날 정찰기에게 포착된 사진을 보면 21발의 폭탄 중 한 발이 정확하게 활주로에 명중했으며 다른 한 발은 활주로 근처에 떨어져서 비행장 시설에 직접 간접으로 손상을 입힌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폭탄들은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빗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 장거리 폭격 작전에 동원된 항공기들의 규모로 인해서 소모된 항공 연료가 무려 180톤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 폭격 결과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21발의 폭탄 중에 겨우 2발만이 목표에 직간접적으로 명중되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죠. 비용 대 효과만을 따진다면 정말 한심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먼 거리를 여러 번의 공중급유를 시행하며 비행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었고 어둠 속에서 폭탄을 투하해서 목표 타격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영국 공군이 언제 또 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르헨티나 수비대는 이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아르헨티나 수뇌부에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출격했던 발칸 폭격기의 조종사들은 몰랐지만 그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전체 항공전의 양상이 영국군에게 유리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르헨티나 수비대가 기습적인 폭격을 받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우왕좌왕하고 있을 무렵 이번에는 먼동이 트자마자 항모 허미스가 12대의 C 해리어 전폭기들을 발진시킵니다. 이 중 9대는 포트 스탠리의 비행장을 향해 날아들었으며 세 방향으로부터 진입하면서 추가적인 공습을 시행해서 아르헨티나군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이 공습에서는 1000파운드 폭탄과 클러스터 폭탄이 사용돼서 활주로와 방어시설에 크고 작은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 공격은 비록 활주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지는 못했지만 몇 시간 정도는 아르헨티나의 항공작전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한편 아르헨티나군은 구즈그린 지역에도 콘돌 기지라는 이름으로 푸카라 공격기가 활동 가능한 작은 비행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도 세 대의 C 해리어가 기습적으로 공습을 시행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콘돌 기지에 배치되었던 푸카라 경공격기 세대가 모두 파괴당했으며 이륙을 준비하던 조종사까지 전사하면서 구즈그린의 아르헨티나군은 항공기를 모두 잃게 된 것이죠. 오후로 접어들면서 이번에는 영국 함대 구축함 글레모건과 프리키트함 두 척이 대담하게 포트 스탠리 쪽으로 접근하면서 아르헨티나군 수비대를 향해서 함포 사격을 시작합니다. 연이어 여러 대의 공격 헬기까지 공습에 가담하면서 아르헨티나 수비대는 영국 기동함대의 기습적인 상륙작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들이 본토 사령부의 상륙작전 임박이라는 긴급 상황을 타전하게 되면서 드디어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이 본격적으로 발진하여 포클랜드 공역으로 출동합니다. 하늘의 혈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포트 스탠리를 위협하는 영국 함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8대의 A4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이 철갑탄을 장착하고 출동했으며 이들의 상공에서는 미라즈3 전투기와 대거 전투기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동했죠. 이에 더해서 캔버라 폭격기들까지 공습작전에 투입되면서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은 이날 총 56회의 출격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미라즈3와 대거 전투기가 C 해리어를 상대하는 동안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이 영국 함대를 포착해서 공격한다는 교과서적인 전술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미라즈3와 대거가 C 해리어를 잡아내고 그 사이에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이 영국 함선들을 격침시킨다면 그야말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금상첨화의 결과일 것이었죠. 그런데 제공 전투기였던 미라주-3는 공중급유가 불가능했으며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더라도 최대 1600km의 항속거리였기 때문에 전투 지역에서는 약 10분 정도밖에는 채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두 대로 이루어진 편대가 10분 간격으로 계속 출격하는 방법으로 전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공중 엄호를 시행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한편 영국 항공모함은 아르헨티나 항공기들의 공습으로부터 안전한 위치였던 포클랜드 동쪽 100km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발진하는 시해리어 전투기들도 전투 공역에서는 30분 정도를 머무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전력이 20대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시해리어들 역시 약 10분이나 2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두 대씩 편대로 출격하여 포클랜드 상공을 순찰하면서 공중 정찰 임무를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전투 지역 전체를 커버할 만큼 충분치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이 여러 방향에서 침투해오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방공작전을 시행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양측의 정예 전투기였던 영국의 시해리어와 아르헨티나의 삼각날개 전투기 미라주-3와 대거는 서로 전혀 다른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시해리어 전투기들은 5000m 이하의 중저고도에서 우수한 기동성에 의한 날카로운 선회전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고도에서는 공기의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해리어와 같은 저속 선회전이 특기인 전투기들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조종사들은 해리어를 5000m 이하의 고도에 위치시키면서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이 이 고도로 접근하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반면 미라주-3나 대거와 같은 마하 2급의 고속 전투기들은 고도 1만 m 정도의 옅은 공기 밀도 지역에서 특유의 속도를 이용한 일격이탈 전법을 활용하기가 용이했으며, 주위계 면적이 넓었기 때문에 이 고도에서는 기동성도 양호해지고 공기의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연료 소모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죠. 제공 전투 임무를 맡고 있었던 미라주-3의 조종사들은 전쟁이 임박할 무렵부터 시해리어를 상대하기 위한 공대공 전술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시해리어에게 유리한 5000m 이하의 중저고도로 내려가지 않고 상공에서 거리를 유지하며 시해리어가 고도를 높여서 그들을 추격해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날 최초로 조우한 미라주-3 전투기 2대와 시해리어 전투기 2대는 서로 상대방을 레이더로 포착한 상태에서 유리한 고도를 유지하며 서로 간에 미사일의 사정거리 밖에서 큰 원을 그리며 대치하게 됩니다. 어느 쪽도 상대가 유리한 고도로 접근하려 하지 않았죠. 양측 모두 중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치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10여 분 뒤에 연료가 소진된 미라주-3 전투기들이 기수를 돌려서 본토로 돌아가면서 교전 상황은 싱겁게 끝나게 됩니다. 대치하고 있었던 시해리어 전투기들도 연료 재급유를 위해서 항모로 돌아오게 됐죠. 이후에도 몇 시간 동안은 계속 시간차를 두고 날아오는 미라주-3와 공중 초계 중이었던 시해리어 전투기 간에 비슷한 대치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 상대방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거리와 고도차를 두고 견제 비행만 하다가는 연료 소진으로 물러나면서 대치가 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죠. 만약 이런 식의 대치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해리어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로 연료와 시간만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이 사이에 아르헨티나의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이 아군 함대를 공격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10여 분 정도의 채공 시간밖에 없었던 아르헨티나군의 미라주 전투기 조종사들은 시해리어와 직접 교전을 하지 않고서도 아군의 공격기들을 보호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 셈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나쁠 것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다시 전투 지역으로 도착한 미라주-3 2대 편대가 이번에는 먼저 대치 상황을 깨고 강화를 시작하면서 시해리어를 향해 도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공중전이 시작된 것이죠. 이 미라주 전투기들은 영국 구축함 글레이모건의 대공 레이더에 포착되었으며 시해리어 조종사들에게 접근하는 적기들의 위치가 통보되었습니다. 시해리어 2대는 즉시 기술을 돌리면서 양측의 전투기들은 서로 정면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이 미라주-3에는 아르헨티나 공군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던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열을 가리고 싶어하는 것 같았죠. 영국 조종사들은 교전이 시작되자 시해리어 2대의 간격을 넓게 벌리고 나란히 비행하는 라인 어브리스트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거의 밀착한 상태로 돌진해오는 2대의 미라주-3였습니다. 이런 밀착 대형은 전술적으로는 너무 허술한 것이어서 영국 조종사들로 하여금 쉬운 먹잇감으로 보이게 하였는데 이런 전법은 과거의 전쟁에서 주로 미끼 역할을 하는 기체들이 구사하는 대형이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혹시 또 다른 적기들이 상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해리어들이 미끼를 물었을 때 후방을 덮치는 상황을 우려해야 했습니다. 시해리어의 조종사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다른 적기들이 상공에 매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 시야에는 아무런 적기도 보이지 않았으며 구축함으로부터도 다른 적기는 탐지되지 않는다는 무전을 받게 되면서 안심하고 교전에 돌입합니다. 높은 고도에서 하강하면서 속도를 이용한 일격 이탈 전술을 구사하려던 미라주-3는 정면 접근 상태에서 먼저 매직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들은 정면에서는 로건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발사되자마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며 사라져버립니다. 양측이 근접하게 되면서 시해리어들은 급격한 감속을 시행하면서 날카로운 선회로 미라주-3가 기관포를 사격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작은 원을 그리면서 후방을 파고들게 됩니다. 미라주-3 전투기들도 교차 후에 선회를 시작하면서 근접 공중전으로 돌입하는 듯 하다가는 불리함을 느꼈는지 이내 출력을 올리며 이탈하기 시작했죠. 시해리어가 완벽하게 후방을 잡기 위해 선회하는 동안 미라주-3는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미라주-3 전투기들은 시해리어의 기관포 사거리를 벗어나고 있었으며 거리를 점점 더 벌리고 있었죠. 아직 완벽하게 적기의 후방을 잡지는 못했지만 시해리어 조종사들이 미라주-3의 측면 후방에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의 탐색 버튼을 누르니 이내 적기 탐지를 알리는 시그널이 큰 소리로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조종사들로부터 그라울링이라고 불렸던 이 소리는 조종사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것으로서 미사일이 적기를 포착했다는 신호였죠. 선독이었던 바튼 대위의 시해리어에서 즉시 사이드와인더가 발사되는데 발사되자마자 일견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 같았던 사이드와인더는 2초 뒤에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방향을 급전환하더니 후방에 처져 있었던 미라주-3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미라주-3는 폭발 섬광과 함께 파편 조각이 돼서 비산해 버리게 되죠. 이날의 첫 번째 격추가 달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해리어도 미라주-3의 장기를 포착한 뒤에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했는데 미라주-3가 급격하게 기동하면서 구름 속으로 뛰어들면서 추격하던 사이드와인더와 함께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구름 속에서 폭발 섬광만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적기를 격추했는지는 미확인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비공식 격추 전가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중전이 끝났으며 시해리어 조종사들은 승리의 환호와 함께 모함으로 귀환하게 되었죠. 곧이어 이날에 두 번째 공중전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대거 전투기 2대가 시해리어 전투기들에게 도전해옵니다. 이 2대 중에서 도전적으로 접근하던 선도의 대거 한 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공격 위치를 선점한 대거 전투기가 마틴 헤일데이가 조종하던 시해리어를 포착했으며 샤프릴2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위험을 느낀 시해리어는 급격하게 하강하면서 방어 기동을 하게 되었고 추격하던 미사일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죠. 한숨 돌린 헤일데이가 고도를 높여 편대로 복귀하려는 순간 그의 윙맨이 이 대거 전투기의 후방으로 파고들면서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했고 이번에도 사이드와인더는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대거는 큰 폭발과 함께 손상을 입고 빙빙 돌면서 바다로 추락해버렸죠. 영국 해군의 시해리어 전투기들은 이날 벌써 3대째의 적기를 격추하고 있었죠. 여기에 늦은 오후에 영국 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접근하던 캔버라 폭격기 3대가 시해리어에 걸려들었으며 시해리어 전투기들이 이 중 한 대를 격추하면서 이날의 총 격추 전과는 4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5월 1일은 영국 해군 조종사들에게는 완벽한 승리의 날이었죠. 하지만
아르헨티나 공군의 공격기들도 우군의 전투기들이 시해리어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영국 함선들을 포착하는 데 성공하고 공습을 실시했으며 HMS 에로우에게 한 발의 폭탄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5월의 첫날 영국 공군은 발칸 폭격기를 그토록 먼 거리에서 이륙시켜 적의 비행장을 폭격하는 데 성공했으며 영국 해군은 시해리어 전투기들이 방공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죠. 반면 아르헨티나군은 최장의 전투기들을 3대나 잃게 되는 뼈저린 손실을 입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공격기들은 매우 먼 거리의 장거리 비행을 처음 강행했던 공격기 조종사들이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영국 함대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으며 폭탄을 명중시켰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포클랜드 항공전의 서막이 열리게 되면서 양측의 과제는 앞으로 벌어질 전투에서 어떻게 약점을 보완하고 어떻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누가 더 잘하는가에 달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이데이의 혈전이 마무리되면서 영국은 더욱 공세를 강화하게 되고 아르헨티나 역시 물러서지 않고 반격에 나서게 되면서 이제 남대서양의 하늘은 더욱 거세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포클랜드 전쟁과 해리어의 이야기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 영국의 완승으로 끝난 메이데이의 전투 이후에 전쟁의 판도에는 두 가지 변화가 초래됩니다. 첫 번째는 아르헨티나 수뇌부가 5월 1일의 전투를 영국군의 본격적인 상륙작전이 임박한 징후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반격 수단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 반격 작전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 해군을 출동시키기로 한 것이었죠. A4 스카이호크를 운영할 수 있었던 항공모함 베이싱코 데 마요를 주축으로 하는 기동함대는 포클랜드의 북쪽으로 출동하고 순양함 제네랄 벨그라노를 주축으로 하는 기동함대가 포클랜드의 남쪽으로 출동해서 영국 해군을 견제하면서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의 지원을 받으며 영국 해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한다는 것이 그 임무였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해군까지 가세하면서 전쟁은 더욱 본격화하게 된 것인데 사실 영국군의 입장에서는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협 요인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 해군을 조기에 바다로 끌어내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예상외로 일이 잘 풀리는 셈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항공전의 양상이 영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발칸 폭격기에 의한 블랙벅 작전으로 인해서 초래된 변화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국 공군의 블랙벅 작전으로 아르헨티나 공군 사령부는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이 발칸 폭격기가 언제 또다시 폭격행에 나설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한 다음에는 어디를 목표로 할지도 불분명했던 것이죠. 주력 요격기였던 미라주-3 전투기들이 모두 포클랜드로 출격하기 위해서 남부의 공군기지로 이동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발칸 폭격기가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의 주요 군사시설이나 북쪽의 아르헨티나 비행장 또는 군사항구 등을 목표로 폭격을 감행한다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큰 불안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메이데이의 공중전에서 2대가 손실돼서 이제 18대가 남아있었던 미라주-3 전투기들은 대부분 남부의 비행기지로부터 차출돼서 수도 근교의 공군기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초계 비행을 실시해서 발칸 폭격기의 본토 침투에 대비한다는 긴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야간에 침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발칸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공대공 레이더를 장비하고 있는 미라주-3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미라주-3 엄호하에 대거와 스카이호크가 영국 함대를 공격한다는 아르헨티나 항공작전의 기본적인 전술이 꼬이게 됩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공격기들은 미라주-3의 엄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시해리어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물론 대거 전폭기는 어느 정도의 공대공 능력이 있었지만 중거리 탐색용 공대공 레이더가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대공 전투를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긴 어려웠으며 대부분의 대거 전폭기 조종사들은 그동안
공대지 공대함 훈련에 주력해왔고 공대공 전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 공군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시 해리어를 견제하면서 우군의 공격기를 엄호할 수 있었던 제공전투기 미라주3가 남부전선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아르헨티나 공격기 조종사들에게는 매우 불길한 예감이 들게 하는 것이었죠. 전후의 영국군의 기록을 보면 메이데이의 전투 이후 미라주3의 출격이 확연히 감소했으며 실제로 5월 2일부터는 본격적인 공대공 전투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영국 측도 그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 줄은 몰랐으며 단지 메이데이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패배한 아르헨티나 전투기 조종사들이 겁을 먹고 시 해리어와의 교전을 피한 것 같다는 정도로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은 전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공개된 아르헨티나군의 백서에서 알려지게 된 것으로서 결국 과감하게 결행됐던 블랙벅 작전은 아르헨티나군의 멘탈을 폭격한 셈이었으며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초래해서 영국 기동함대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5월 2일) 드디어 아르헨티나 해군이 출동하면서 새로운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영국 해군의 핵잠수함 HMS 컨커러호가 포클랜드 남쪽의 봉쇄구역 밖에서 항진 중이던 아르헨티나 해군의 군함 3척을 발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군함이 아르헨티나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 중에서 가장 큰 전투함이었던 순양함 제네랄 벨그라노호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2척은 호위 구축함이었죠. 영국 해군은 6척의 핵잠수함을 포클랜드 해역에 전개해서 봉쇄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까지는 아르헨티나의 전투함들이 출현하지 않아서 별로 할 일이 없었지만 드디어 먹음직스런 사냥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영국 해군과 같은 강력한 적을 상대로 현대해전을 치를 만한 준비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상황이 다급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전투를 준비했다기보다는 영국 함대와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의 견제를 하는 정도만의 작전 구상으로 출동한 상태였죠. 2척의 호위 구축함들은 대잠수함 경계에 대한 능력과 훈련이 매우 미흡했기 때문에 영국 잠수함 컨커러호가 1.5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컨커러호의 함장은 워낙 거물급 사냥감을 포착한 데다가 아직 이 제네랄 벨그라노의 위치가 영국이 설정한 봉쇄 구역을 살짝 벗어난 지역이어서 즉시 공격을 하지 않고 본토의 사령부에 타전하게 됩니다. 이 연락을 받은 본토 사령부에서도 이 순양함을 격침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이 벌어집니다. 제네랄 벨그라노가 프랑스제 액조세 대함 미사일을 장비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영국 함대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는 보고를 받은 영국의 대처 수상이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격침시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며 공격 허가를 받은 컨커러호는 4발의 어뢰를 조준 후에 발사합니다.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제네랄 벨그라노는 2발의 어뢰를 정통으로 맞게 되었고 결국 45분 만에 허무하게 침몰해버리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세계 언론들은 영국군이 연일 큰 전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며 군사적인 능력이 의심스러운 아르헨티나군은 제대로 반격조차 해보지 못하고 조만간 항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네랄 벨그라노의 침몰로 커다란 충격을 받은 아르헨티나 해군은 영국 원자력 잠수함의 위력에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항모 베이시코 데마요를 비롯한 주요 전투함들을 모두 본토 해군기지로 황급하게 불러들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이 아르헨티나 해군 함선들은 다시는 전투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죠. 5월 4일 기세등등해진 영국군은 또다시 공세적인 군사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날 새벽 발칸 폭격기에 의한 2번째 블랙벅 작전이 결행됩니다. 이번에는 포트 스탠리 활주로에는 단 한 발의 명중탄도 없었고 비행장 근처에만 수많은 폭탄공을 만들어버리게 되죠. 이후에 동이 트자마자 시 해리어 전투기들이 포트 스탠리와 구즈 그린의 비행장을 완전히 복구불능으로 만들어버리려는 듯이 격렬한 공습작전을 시행합니다. 비행장에 배치돼 있었던 푸카라 경공격기들은 대부분 파괴되어 버렸고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지만 이날은 아르헨티나군의 반격도 격렬해서
대공포화에 걸려든 시해리어 한 대가 격추되었으며 이것이 이 전쟁에서 시해리어의 첫 번째 손실이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영국군에게는 불길한 징조였으며 전쟁에 커다란 반전을 가져오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었죠. 시해리어의 격렬한 공습이 끝나갈 무렵 산타페호와 제네랄 벨그라노호의 손실로 망신살이 뻗쳤던 아르헨티나 해군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아껴두고 있었던 프랑스제 대함 공격기 슈페르 에땅다르와 AM-39 액조세 대함 미사일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고 반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오전 9시 40분경 아르헨티나 해군의 넵튠 초계기가 해역을 순찰하던 도중에 포클랜드의 남동쪽 160km 정도의 지점에서 영국 함대를 원거리에서 레이더로 탐지합니다. 적 함대 발견이라는 정보가 타전되자 아르헨티나 해군은 즉시 반격 작전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액조세 미사일로 무장한 2대의 슈페르 에땅다르를 긴급 발진시킵니다. 발진한 2대의 슈페르 에땅다르 공격기들은 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본토에서 날아온 KC-130 공중급유기를 만나서 성공적인 공중급유를 받으며 드디어 목표 해역에 도달하죠. 조종사들은 영국 함대의 레이더망 탐지 거리로 접근하자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초저공 비행으로 영국 함대 발견 지점을 향해 계속 비행합니다. 당시에 영국 함대 외곽 방어망은 42형 구축함인 셰필드, 글래스고우, 코벤트리 등 3척의 구축함이 장비한 시울프, 시다트 함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구축함의 레이더만으로는 아무래도 탐지거리 한계가 있었으며 더구나 저공으로 접근해오는 적기들의 탐지는 매우 어려웠죠. 이건 역시 정규 항공모함의 퇴역으로 인한 조기 경보기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서 이 전쟁에서 영국 해군이 숨기고 싶어했던 약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넵튠 초계기가 보고한 지점으로 접근하던 2대의 슈페르 에땅다르기들은 목표 탐지를 위해서 160m 정도의 고도로 잠시 동안 상승한 후에 아게볼 레이더를 작동시키는데 이 첫 번째 탐지 시도에서 특별한 목표가 잡히지 않게 되자 역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꺼버리고 다시 저공으로 조금 더 비행하게 됩니다. 오전 11시경이 되면서 이제는 충분한 거리로 접근했을 것이라 판단한 슈페르 에땅다르의 조종사들은 다시 한번 고도를 올리면서 레이더를 방사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레이더 스크린에 영국의 함대 선도부대가 잡히게 됩니다. 레이더 스크린에 작은 함정 사이에 큼직한 목표물로 보이는 큰 점이 3개나 확인된 것이죠.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약 39km 정도였으며 이는 대함미사일 액조세의 사정거리 안쪽이었죠. 11시 4분 슈페르 에땅다르기들은 즉시 각자의 액조세 미사일을 큰 점 2개에 나누어 로군합니다. 그리고는 영국의 레이더가 역탐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즉시 발사하죠. 2발의 액조세는 발사되자마자 흰 연기를 끌면서 해면 고도 3m 정도의 저공으로 날아갔으며 조종사들은 즉시 레이더를 꺼버리고 다시 고도를 낮춘 후에 기술을 180도 돌려 귀한 코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액조세 미사일은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의 미사일이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조종사들이 할 일은 없었으며 그들은 귀환하면서 발사된 액조세 미사일들이 무사히 목표물에 명중하기를 기도해야 했죠. 한편 영국 함대 최전방에서 초계 임무를 맡으며 항징 중이던 3척의 42형 구축함 중 글래스고우는 잠시 이상한 레이더 방사파를 감지하게 되는데 액조세 위협을 의심한 함장은 곧장 경보를 바라며 레이더를 교란하는 체프를 발사하도록 했고 방어 기동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무렵 위성통신을 시도 중이던 또 한 척의 구축함 셰필드는 주파수 혼선으로 인해서 한 타이밍 늦게 이상한 주파수의 레이더 방사를 탐지했는데 레이더망에 아무것도 탐지되지 않자 잠시 방심하게 됩니다. 셰필드 함상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며 경계를 하던 한 수병이 수평선상에서 연기를 피어올리며 접근하는 물체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미사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액조세가 4km 정도까지 접근했을 때였으며 미처 경보를 바라기도 전에 해면을 스칠 듯이 날아오던 액조세 미사일은 셰필드의 옆구리를 그대로 직격해버렸죠. 셰필드는 화염에 휩싸였으며 삽시간에 통제불능의 화재로 번지면서 함장은 즉시 모든 승무원들에게 함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한 발의 액조세 미사일은 어떤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게 되는데, 훗날의 보고에 의하면 체프에 교란된 후에 연료가 소진돼서 자폭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명중된 지 몇 시간 만에 불길이 화약고로 번지면서 셰필드에는 2차 폭발이 있었지만 셰필드는 침몰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으며, 이 장면이 TV로 중계되면서 영국민들이 애타게 지켜보는 가운데 영국 해군은 어떻게 해서든지 셰필드의 불길을 잡고 예인선을 동원해서 영국 본토로 귀환시키려는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피탄 후에 6일 동안 버티고 있었던 셰필드는 결국 5월 10일 대서양으로 침몰해버리게 됩니다. 슈페르 에땅다르가 발사한 액조세 미사일 한 발에 의해서 영국의 정예 구축함을 격침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계속 자존심을 구기고 있었던 아르헨티나 해군 측은 뛸 듯이 기뻐했으며, 반면 연일 승전보를 전하면서 전쟁을 조만간 끝내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영국군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계 언론도 5월 4일 아르헨티나의 대반격 작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당시 우리나라의 방송에서도 TV 뉴스 시간마다 수면을 가리며 날아가는 액조세 미사일의 자료 화면을 계속 내면서 관심을 보였었죠. 일발 필살의 대함 공격 무기로 떠오른 프랑스의 액조세 미사일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렸으며,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던 프랑스제 공격기 슈페르 에땅다르도 덩달아 상한가의 인기를 얻게 되면서 프랑스를 기쁘게 만들었죠. 영국 구축함 셰필드호를 일격으로 수장시켜버린 슈페르 에땅다르와 액조세 미사일의 콤비는 이 순간부터 영국 함대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최대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이 미사일이 셰필드가 아니라 항공모함 허미스나 인비시블에 명중되었다면 영국 해군은 전쟁 수행 능력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돼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죠. 더구나 이 두 항공모함 이외에도 상륙작전의 주역을 맡아야 했던 두 척의 양육함 인트레피드와 피어리슬레스 또한 너무나 중요한 전력이어서 함대 후방으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1982년까지 아르헨티나는 총 5발의 액조세 미사일과 5대의 슈페르 에땅다르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날 2발이 발사됐기 때문에 남은 액조세는 3발이 남아있었죠. 이런 정보를 몰랐던 영국 측은 다급하게 프랑스의 정보를 요청해서 관련 정보를 얻어야 했으며, 현재 방어 시스템으로는 액조세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영국 함대가 액조세 미사일이 유발한 폭풍에 강타당한 셈이었죠. 이제 영국 함대는 공세적인 작전을 과감하게 진행하기 어려워졌으며 전력을 재정비해야 했기 때문에 포클랜드 전쟁의 양상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남반구의 고위도에 위치한 포클랜드에는 점점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해군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며, 결국 영국 기동부대도 빠르게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공격작전에 나서야 했죠. 반면 셰필드 격침으로 사기가 크게 오른 아르헨티나 공군과 해군의 조종사들이 영국의 상륙작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출격행에 나서게 되면서 영국이 상륙작전을 결행하기로 결정한 산카를로스만에서는 조만간 최대의 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아르헨티나 조종사들은 영국 기동부대의 상륙작전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포클랜드 전쟁과 해리어의 이야기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구축함 셰필드의 침몰 이후에 영국 해군은 액조세 노이로제에 빠지게 됩니다. 영국군은 일단 모든 함대를 뒤로 물린 후에 방어 전술을 재정비해야 했었던 것이죠. 우선 액조세 미사일의 레이더를 교란할 수 있는 챕탄 살포 장비를 갖춘 함선들이 함대의 외곽 방어망을 구축하고 챕탄 살포용 헬기들을 상시 전개해서 액조세 발사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챕탄을 대량 살포하기로 했죠. 1982년까지는 천하의 영국 해군도
액조세와 같은 대함 미사일을 근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CIWS 같은 지근거리 방어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챕탄과 같은 수동적인 방어 장비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챕탄의 교란 효과는 아무래도 확률에 기대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셰프의 교란된 미사일이 만약 빗나가더라도 근처에 또 다른 함선으로 유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불안한 상태였죠. 결국 영국 함대는 가장 중요한 항공모함 허미스와 인빈시블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함대가 이들 항모를 중심으로 6탄 방어진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며칠간의 영국군의 재정비 작업으로 인해서 영국의 공격 작전은 일순간 주춤한 상태였으며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5월 6일에는 항모 인빈시블에서 순찰 비행을 위해 발진한 2대의 시해리어가 포클랜드 남동쪽 해상에서 기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거센 비바람을 동반한 악천후를 만나게 되었는데, 두 기체가 갑자기 레이더 스크린에서 사라지게 되고 연락이 두절돼 버립니다. 이들은 결국 함대로 돌아오지 못했으며 수색 작전에서도 기체를 찾지 못하게 되는데, 아마도 악화된 기상 속에서 시해리어 2대가 서로 공중 충돌해서 손실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영국 함대에게는 불길한 사건이 발생한 셈이었으며 시해리어의 가동 기체 수는 20대에서 17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는 사이에 사기가 크게 오른 아르헨티나 조종사들이 반격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5월 12일 남부기지에 잔류해 있었던 미라주-3 4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12대의 A4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이 포클랜드로 출동합니다. 영국 함대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포클랜드 섬을 따라 저공으로 접근한 스카이호크 기들은 격렬한 대공포함함과 대공미사일의 반격에도 굴하지 않고 영국의 HMS 글래스고우호와 브릴리언트호에 차례로 돌진하면서 폭탄을 투하하고 이탈하게 됩니다. 액조세의 위협으로 인해서 항공모함들을 안전거리로 조금 더 물러나게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먼 거리를 날아와야 했던 시해리어 전투기들은 지속적으로 포클랜드 상공에 전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순찰 비행을 마친 시해리어 전투기들이 귀환하는 중이어서 새로운 시해리어들이 날아오는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공백이 주어졌으며, 이 무렵 아르헨티나 지상군은 포트 스테니와 우즈그린에 설치된 대공 레이더망을 통해서 우군 공격기들에게 시해리어의 접근을 경보해주고 있었는데, 이들이 포클랜드로 출동한 시해리어를 탐지하면서 경보를 발령하게 되고 시해리어의 위치가 통보되면서 아르헨티나 공격기들은 즉시 이탈하는 방법으로 시해리어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이 투하한 폭탄 중에 한 발이 글래스고우의 정통으로 명중했지만, 저공에서 투하된 폭탄은 신관이 작동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폭탄은 폭발하지 않고 측면으로 관통해버리는 바람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영국 함대의 시울프, 시다트 함대공 미사일들이 맹렬하게 발사되는데, 2대의 스카이호크가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었고, 마지막 순간에 함대공 미사일을 피하던 스카이호크가 미사일이 따라온 것을 목격하고 급격하게 방어 기동을 실시하던 중에 조종성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면서 이날 스카이호크의 손실은 총 3대가 됩니다. 항모 허미스 소속의 시해리어 전투기들이 급보를 수신하고 황급하게 교전 지역으로 접근했지만, 나머지 아르헨티나 공격기들은 시해리어가 공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뒤였죠. 한편 액조세의 충격으로 멈칫했던 영국 함대도 전력을 추스르고 또다시 상륙작전을 결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센션 섬으로부터 속속 도착하는 보급부대에 의해서 전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5월 18일에는 천군만마와 같은 원군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국의 컨테이너 수송선 아틀란틱 컨베이어호였습니다. 이 대형 컨테이너 수송선에는 영국 공군의 지상공격용 해리어 GR3 6대와 해군의 시해리어 8대가 있었으며 상륙작전을 지원할 헬기 10대가 실려 있었죠.
포클랜드 해역으로 도착한 후에 해리어기들은 특유의 수직 이착륙 능력으로 수송선을 이륙해서 항공모함 허미스와 인빈시블로 이동할 수 있었으므로 수송선 아틀란틱 컨베이어호는 제3의 항공모함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수직 이착륙기 해리어의 유용성이 또다시 증명되었죠. 이로써 영국 해군의 시해리어는 그동안의 손실로 가동 기체수가 17대로 줄어 있었다가 다시 25대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공군의 지상공격용 해리어 GR3 6대가 도착하면서 이제는 지상공격 임무의 대부분을 공군기들에게 맡기고 시해리어는 함대 방공 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돼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군은 어느새 20일이 넘게 장거리 원정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본국의 의회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전쟁 경비를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조만간 혹독하기로 유명한 남극의 겨울이 시작될 것이었기 때문에 상륙작전까지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죠. 결국 영국 함대는 많은 희생이 생기더라도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포클랜드에 지상군을 상륙시킨 후에 아르헨티나 지상군을 제압해서 신속하게 탈환 작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영국의 지상군은 철저하게 훈련된 직업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로 징병된 병사들로 구성된 아르헨티나 지상군과의 전투가 벌어진다면 수월하게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었죠. 사실 이 무렵 포클랜드에 배치된 아르헨티나 병사들은 징병된 병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투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상륙작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아르헨티나 지상군이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항공전력이었는데 아르헨티나 조종사들이 상륙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 공습해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어느덧 시간은 점점 흘러서 포클랜드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카를로스 상륙작전이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5월 20일 드디어 본격적인 상륙작전의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영국군은 함대를 둘로 나눠서 포클랜드 해협의 북쪽으로부터 빠른 속도로 접근합니다. 호위 함들의 보호를 받는 13척의 양육함들이 포클랜드 해협을 따라서 상륙 예정 지점으로 선정된 산카를로스 강의 하구로 밀려들었죠. 영국 함대가 산카를로스를 상륙 지점으로 택한 이유는 주로 포트 스탠리와 구즈 그린에 주둔하고 있었던 아르헨티나 지상군의 방어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며 폭이 좁은 해협의 지형적인 특성과 주변의 높은 구름으로 인해서 아르헨티나의 지상 레이더망에 사각이 있는 곳이며 항공기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액조세 미사일도 탁 트인 바다에서는 위협적이지만 이런 복잡한 지형에서는 발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군도 영국군이 조만간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군과 공군이 보유한 모든 항공 전력을 투입하더라도 반드시 영국군의 상륙을 저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종사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맹세를 한 상태였죠. 대거 전폭기들과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은 보조 연료 탱크를 장비하고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지상 요원들도 공격작전에 쓰일 연료와 폭탄들을 활주로 근처로 이동시켜서 귀환한 공격기들의 신속한 재무장에 대비하게 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의 조종사들도 앞으로 벌어질 전투가 매우 힘든 싸움이 되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블랙벅 작전의 여파로 제공전투기 미라주-3들이 대거 본토로 차출되면서 남부의 비행장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의 임무에서 미라주-3의 호위 없이 위험한 공격작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으며 연료가 아슬아슬한 항속거리의 한계점에서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협적인 시해리어와 함대공 미사일, 대공포의 위협을 뚫고 순간의 판단으로 목표를 찾아서 공격을 한 후에 바로 기술을 돌려 귀환해야 하는 극한의 임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그들의 기체에는 플레어나 체프와 같은 미사일 전투에 대비한 교란 장비도 전혀 장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로지 비행술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조종사들은 조금도 싸우려는 의지를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5월 21일) 드디어 영국 해군이 본격적인 상륙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아르헨티나의 스카이호크와 대거, 캔버라와 같은 거의 모든 항공기들이 일제히 이륙하면서 산카를로스를 향해 출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포클랜드 항공전은 그 절정을 향해 치닫게 되죠. 산카를로스만으로 접근한 영국 함대는 여러 척의 지원함을 동원해서 함포 사격으로 아르헨티나 지상군의 기선을 제압하고 상륙을 지원함과 동시에 농밀한 방공태세를 구축합니다. 시해리어 전투기들이 함대 외곽 상공에서 1차 공중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해군의 지원함들에는 시울프, 시다트, 시캐트 함대공 미사일과 각종 대공포가 아르헨티나 항공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승무원들은 가동 가능한 기관총을 모두 동원해서 선회에 설치한 후 대공 사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막상 상륙 작전이 시작되자 우려와는 달리 상륙 지점에 아르헨티나 지상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륙이 진행되었으며 아르헨티나 항공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별다른 손실이 없이 상륙한 선도 부대는 즉시 교두보에 레피어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해서 대공 방어망을 강화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군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날 총 출격 횟수가 75회에 이를 정도로 격렬한 공습을 시행했죠. 공습 작전의 주축은 A4 스카이호크 공격기들과 대거 전폭기들로서 지상 공격용 폭탄을 장비하고 산카를로스만에 몰려있는 영국 함선들을 목표로 해서 돌진해 들어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 공격기들이 탑재한 자유낙하 폭탄은 대함 공격용으로는 적당한 무기가 아니었죠. 이날은 남부 비행장에 4대 정도가 남아있었던 미라주-3 전투기들이 엄호 비행을 실시했지만 이 전투기들은 고질적인 연료 부족으로 인해서 교전 시간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산카를로스만의 상공에서는 5분 정도의 시간밖엔 주어지지 않아서 도착하자마자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미라주-3의 항속거리는 스카이호크나 대거보다 짧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돌아가야 했으며 대부분의 전력이 본토 방위를 위해서 북쪽으로 차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메이데이 때처럼 10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돌입하는 공중우세 전술도 불가능하게 되었죠. 산카를로스 상공에 도착한 대거와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은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15m 정도의 초저공을 고속으로 비행하면서 상륙 지점으로 접근해야 했는데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순간의 판단으로 목표물을 정하고 폭탄을 떨어뜨려야 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제일 먼저 보이는 큰 함선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물을 골라가면서 공격할 만한 여유는 없었던 것이죠. 한편 영국 해군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속으로 접근하는 아르헨티나 공격기들에게는 느린 속도로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커다란 함선들은 앉아있는 오리신세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영국 해군 함정들의 주요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시울프와 시다트는 초저공으로 접근하는 적기들을 탐지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저공으로 접근한 적기들을 향해서 대공포나 기관총 사격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어서 함선들의 승무원들도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상태였습니다. 접근해오는 제트기의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적기가 내가 있는 쪽으로 돌진해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어야 했죠. 드디어 산카를로스만의 상공에 아르헨티나 항공기들이 대거 나타나면서 하늘은 온통 비산하는 대공미사일의 연기와 대공포와의 불꽃이 뒤섞여 어지러울 정도였으며 돌진에 들어오는 아르헨티나의 공격기들과 요격에 나서는 시해리어 전투기들이 쫓고 쫓기면서 혼돈의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공으로 돌격해 들어온 공격기들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프리키트함 HMS 아덴트호의 최초의 공격이 집중됩니다. 세 대의 스카이호크들이 약 15m 정도의 초저공으로 접근해서 아덴트호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으며 아덴트는 시울프와 시다트 미사일로 반격을 했지만 모두 빗나가게 됩니다.
결국 승무원들도 맹렬하게 기관총 사격을 했지만 스카이호크 편대는 이를 모두 피한 후에 성공적으로 폭탄을 투하했죠. 아덴트호는 3발의 폭탄을 제대로 얻어맞았으며 이내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경보를 받고 상공에서 달려오던 시해리어 조종사들이 이 광경을 목격한 후에 분노에 불타올라 급강하면서 요격작전에 나섭니다. 산카를로스의 거친 지형으로 인해서 포트 스페니와 구즈그린에 배치된 아르헨티나의 레이더망은 사각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해리어의 출현을 제대로 탐지할 수가 없었으며 우군기들에게 경보를 제대로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갑작스런 시해리어의 출현에 놀란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은 산계하면서 격렬한 방어 기동을 시작했지만 구름 사이로 숨어버렸던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2대는 모두 시해리어가 발사한 사이드와인더에 포착된 후에 정확하게 명중되면서 격추되게 되죠. 이날의 공중전에서 사이드와인더에 피격된 후 간신히 탈출에 성공해서 아군에게 구출되었던 알베르토 호르헤 필리피 대위는 이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훗날 전쟁이 끝난 후에 생존해 있었던 아르헨티나 조종사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포클랜드 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최강의 무기는 시해리어가 아니라 바로 사이드와인더 9L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미사일들과는 너무나 성능이 달라서 시해리어 전투기가 완벽하게 후방으로 오기도 전에 연기를 끌면서 날아오는 모습에 겁을 먹게 되었으며 그들이 훈련했었던 급격한 방어 기동 전술만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이날 영국은 프리키트함 아덴트호를 잃었으며 4척의 함선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지만 함대 방공전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인 것이어서 총 15대의 아르헨티나 항공기들을 격추시켰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과반수인 8대를 시해리어가 격추한 것이었죠. 격추 전과의 대부분은 상공에서 경계 중이던 시해리어 전투기들이 저공으로 돌입해오는 아르헨티나의 공격기들을 포착한 후에 강화하면서 후방으로 돌아들어 기습하는 작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메이데이의 전투처럼 전투기끼리의 공중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4대가 출격했던 미라주 전투기들이 연료가 떨어진 후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시해리어의 조종사들은 미라주3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비교적 쉬운 먹잇감인 공격기들의 요격에만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미라주3 전투기들이 전투 지역으로 계속 날아오지 않는 건지 궁금해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블랙벅 작전의 영향으로 미라주3 전투기들이 대거 본토 방어를 위해 차출된 것 때문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죠. 공군의 발판 폭격기 조종사들이 시해리어 조종사들에게 커다란 선물을 준 셈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이날의 전투에서는 우군의 상륙작전을 근접 지원하던 공군의 해리어 GR3 한 대가 아르헨티나 지상군이 발사한 브로우파이프 대공 미사일에 맞아 피격된 후에 추락하게 되고 조종사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적진 한가운데에서 포로가 됩니다. 근접 지원 작전에 참가했던 가젤 헬리콥터 2대도 대공포에 맞아 격추되면서 승무원 3명이 전사하게 되었고 산카를로스만의 상공에서는 링스 헬기 한 대가 대거 전폭기가 발사한 기관포탄에 맞아서 큰 손상을 입었지만 간신히 추락을 면하게 되었죠. 이렇게 영국 측도 크고 작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동안의 공습작전에서 많은 전우들을 잃었지만 아르헨티나 조종사들은 아직도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5월 23일이 되면서 아르헨티나 항공기들의 공격이 오히려 더 거세집니다. 공격이 집중된 HMS 안텔로프호는 스카이호크가 투하한 4발의 폭탄을 맞고 대파됩니다. 안텔로프의 명중한
폭탄 중에 한 발이 불발탄이었는데 다음 날인 5월 24일 갑자기 폭탄이 폭발하면서 많은 사상자와 함께 안텔로프는 침몰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날도 시해리어가 맹활약하면서 총 4대의 미라주-3와 스카이호크 1대를 추가로 격추했다고 보고하게 되는데, 격추된 것으로 보고된 미라주-3 전투기들은 사실 모두 대거 전폭기였습니다. 두 기체의 외형이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많은 시해리어 조종사들이 대거를 미라주-3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산카를로스 상공에 나타난 대거 전폭기들은 오로지 공대함 작전을 목표로 해서 폭탄과 기관포만으로 무장하고 항속거리에 부담이 되는 공대공 미사일은 아예 장비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역시 스카이호크 공격기처럼 저공으로 돌입한 후에 폭탄을 투하하면 즉시 반전해서 이탈하는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해리어와의 공중전은 벌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시해리어와 사이드와인더의 쉬운 먹잇감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다음 날인 5월 24일에도 또다시 아르헨티나 공격기들이 출현했는데, 격렬한 전투의 와중에 HMS 서 갈라드와 서 란슬로토가 폭탄에 맞았으며 지상의 영국군 진지도 일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실 아르헨티나 항공기들이 함선의 공격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미 상륙한 영국군의 거점과 병력을 향해 폭격을 가했다면 영국군은 훨씬 큰 타격을 입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아르헨티나 조종사들은 영국 함선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한 상태였으며, 항속거리 한계 상황에서 빠른 결단으로 목표를 정해서 공격하고 귀한 코스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냉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도 시해리어 전투기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총 8대의 아르헨티나 항공기들이 격추되었고, 이 중 3대를 시해리어 1개 편대가 격추한 것이죠. 앤드류 올트 소령이 이끄는 영국 해군 제800 전투비행대의 시해리어 전투기들이 사이드와인더와 30mm 기관포를 사용해서 스카이호크 2대와 대거 1대를 격추합니다. 결국 영국군은 해안의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며 대규모 병력의 상륙을 계속 성공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지상전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상륙작전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아르헨티나 조종사들은 아직도 전투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독립기념일인 5월 25일 상륙작전을 마무리하려는 영국 함대를 향해서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항공 전력이 총동원됩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스카이호크와 대거 전폭기들이 연이어 출격했으며, 후방에 숨어있는 영국의 항공모함을 잡기 위해서 아껴두고 있었던 슈페르 에땅다르 공격기들이 액조세 미사일로 무장하고 또 한 번 과감한 원거리 출격에 나서기로 한 것이죠. 과연 슈페르 에땅다르기들은 3발이 남아있었던 액조세 미사일로 영국의 항공모함들을 잡아낼 수 있었을까요? 포클랜드 전쟁과 해리어의 이야기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